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0세 이상 세대에서의 부동산 비중이,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것이 은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말씀드렸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동성이 더 부족하게 돼서 생활비가 더 쪼들리게 될 수 있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들어가는데도 좀 제한사항이 생겨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길게 봐가지고 부동산에 집중이 되면서 중간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사망하면서 상속을 하는데, 그 상속하는 자녀의 나이가 이미 노인이 된 나이에 상속을 하게 되는 노노상속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같은 노노상속의 문제가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상속을 하면서 상속을 하는 분들이 지금 60% 이상이 80대 이상이 상속을 하는데, 점점 90대 이상인 분이 상속하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베이비 부모가 가는데, 그러면 80대 이상에서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은퇴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 55세 이상이면은 은퇴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노상속이라 그랬을 때 자녀가 노인이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상한테 상속하는 것이 노노상속이냐 하면 그렇게 보지 않고, 노노상속의 의미는 돌아가시는 분이 은퇴한 이후 세대,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 세대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자산 부분 쪽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디다 투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서 일본은 상속재산이 대부분 금융자산이에요.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쪽이 금융자산이 상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도인가 일본의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속 세금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전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현금화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넘기는 이런 현상이 일본에 생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점점 그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공시가하고 시가하고 차이만큼의 어떤 갭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의 메리트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도 금융자산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주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는 너무 빡빡해요, 제도가.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주하는 데 같은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그 다음에 손주나 누구한테 주는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자금을 증여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사람들이 증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무슨 부의 상속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죠. 옛날 기준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풀린 게 얼마인데 옛날에 그 금액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걸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가격이나 집 가격이 다 올라가서 재산이 형식적으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면서 법은 안 바꿔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도 이 증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특히나 이 증여나 상속 부분 쪽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상당히 틀립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는 금액이 무지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최대한 증여할 수 있는 것이 뭐 150억, 160억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평생 증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의 일반 사람은 한도가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신탁이라는 걸 이용해요. 우리는 그 신탁 제도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괴상한 신탁 제도가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신탁이라는 것이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모든 상속 문제가 신탁이랑 많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서 그거를 경제 활동에 전체적으로 쓰게 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령화 때문에 지금 도입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이 노노상속 부분이 너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럼 금융자산을 넘겨주면 밑에가 쓰느냐? 아니, 일본에서 평균 연령이 9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90세 넘어서 받는 사람이 70대가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냥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에서 제일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금고잖아요. 다 현금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쓰는 거죠.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더 원시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은퇴 연령이 뭐 늦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별로 생각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노인들 쪽에서 모든 자산이 고정화돼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또 모셔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 돈 부분들 쪽이 다 맡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뒤에 물려받을 부동산이나 집 한 채를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모든 생활비용 이런 비용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가서 그걸 받아봤자 그 뒤에도 또 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선 내 애들한테 또 손을 빌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상속과 증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약 3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60%가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돌아갔어요. 이것은 2015년 대비 한 약 2만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뭐 고령화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절대 수도 이제 좀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으니까 결국은 30만 명이 어쨌든 상속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망신고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2019년도에 상속세 내세요라고 그 대상이 돼가지고 금액이 이제 기준보다 높아서 그렇게 대상이 된 사람은 8,300명밖에 안 돼요. 8,300명이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3%가 안 되는 부분만 결국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속세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상속하는 재산은 소유주를 바꿔야 되니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자산이 돌아가시면서 신고된 자산이 얼마냐면 30만 명이 돌아가시면서 약 39조 원이 상속이 된 겁니다. 좀 특이한 건 뭐냐면 2015년보다 돌아가신 분은 2만 명 늘어났는데 상속 금액은 2조 가까이가 줄었어요. 오히려 특이하게. 그럼 이 중에서 16.5조 원이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3%도 안 되는데 세금을 내야지 되는 돈은 전체 상속한 금액의 42% 정도는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있다. 내는 사람은 자산이 굉장히 큰 거라는, 대상 자산은 6조가 더 늘어났어요. 2015년 비교해서도. 그러니까 전체 상속 금액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자산만 따로 봐서 지금 16.5조의 자산만 한번 어떤 자산인지 놓고 보면은 5조가 토지예요. 그것이 30%. 그러니까 30%가 토지, 그 다음에 3분의 1인 33%가 건물,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한 14%고 금융자산,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 넘어가는 게 17% 돼요. 여기 유가증권 부분 쪽은 사실은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회사 지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죠. 실제로 금융자산, 쓸 수 있는 돈 넘겨주는 거는 17%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6.5조 원의 대상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그 세금이 나갔느냐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뭐 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제되는 거, 뭐 대출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이제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빼면은 그 16.5조 원에서 실제로 그 세금을 때리는 것은 약 1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제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조 정도 되는 거에서 또 세액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나면은 실제로 입금하는 돈은
2.8조예요. 약 3조 정도 돼서 그러면 결국은 세율이 29%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살아생전에 증여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증여는 7만 명이 이제 받는데 그 대상자가 2015년 대비 무려 70%가 늘어난 거예요. 상속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증여를 누구한테 주느냐를 나이대를 보면 30 안 된 자녀든 손주든 이렇게 주는 것이 3만 4천 명. 그 다음에 30대가 또 3만 명 정도. 근데 40대가 제일 많아요. 4만 4천으로. 근데 50대도 3만 6천인데 50대와 60대가 합치면은 5만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돈은 얼마냐? 그거는 이제 29조예요. 29조인데 이거가 2015년 대비 100% 넣은 거예요.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재산 신고 대상 자산이 2015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거고 증여 대상자도 7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속하고는 지금 약간 반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증여는 특이한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증여를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 그 증여를 해주는 10년 전에 준 것까지 다시 다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합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계산한 데서 저번에 냈던 세금을 빼는 형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여세라는 것은 누진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세율이 틀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씩 증여를 해서 거기서 10씩 20을 세금을 냈다 하지만은 그건 100을 기준으로 10을 내는 거지 만약에 합쳐서 계산하면은 25라고 하면은 그러면 10 해가지고 20 낸 것보다 5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5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합해놓으면 세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쪼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놓을 때 어디까지를 쪼개진 걸로 보느냐 그것이 대부분 10년이라는 거죠. 10년 내에 있는 것은 증여나 상속이나 다 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나 심여는 뭐냐면 10년 단위로 증여도 10년 단위고 상속을 하는 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합산되는 금액을 해보니까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25조 가까이 돼요. 거의 비슷한 금액. 내가 요번에 누구한테 증여를 한다. 증여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처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줬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한 5년 전에도 주고. 그리고 그 나만 준 게 아니라 뭐 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줘도 어쨌든 부분은 같이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준 걸 다 합치니까 그 금액이 25조가 되는 거죠. 합쳐보니까 50조가 넘죠. 거기서 이래저래 공제를 빼서 결국 세금을 맞는 건 44조나 되는 겁니다. 이 과세 표준도 2015년 대비해가지고 76%나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증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롭게 증여하는 증여재산 29.4조 원은 뭘 증여했나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단지 증여의 금융자산이 상속보다 많아요. 금융자산으로 하는 것이 2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증여는 금융자산 부분이 비중이 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토지 건물 약간 줄었고. 자,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이 44조가 넘는데 그런 그 과세 표준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 14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 14조 원 중에는 이전에 증여를 해서 그때 세금을 낸 것까지 포함한 그 총체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이전에 냈던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냈던 결정세액은 5조 6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70%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세 결정된 거에 2배나 된다는 거죠. 40대, 50대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40대, 50대의 증여가 이루어집니까? 40대, 50대의 증여가 이루어져야지 부모님의 나이가 한 30살 차이가 난다 그러면 70과 80이 되니까 10년 지나서 다시 그 상속을 하더라도 10년이 넘겼으니까 이 부분이 합산이 되지 않아서 세율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60세 이상에서 증여가 일어나는 거가 있어요. 60세 이상에서 부모가 거의 90세가 되는 그 나이의 증여니까 사실은 이 부분 쪽에서 증여라는 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증여를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부모님 상속 재산에 합쳐질 수도 있고 단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했을 때 합산이 되더라도 지금 증여한 금액으로 합산을 하니까
중간에 10년 사이에 뭔가 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엄청 집값이 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합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넘겨야지 그것이 합산됐을 때 좀 적게 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뭐 개발이 돼가지고 값이 2배가 되면 그것만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합쳐져서.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증여의 부분 중에 특이한 거는 30세 미만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증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손주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속을 하는 자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1억 이하가 한 17% 되고 1억에서 5억이 한 40% 돼요.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이 한 20% 되니까 그렇게 세금 낼 돈이 10억 이하인 사람이 지금 합쳐보면 한 60%에 1억 이하까지 합치면 77%까지가 한 4분의 3 정도는 10억 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5억 이하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금이라든가 이게 조그만 것들이 계속 나눠져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가 나눠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세금을 냈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만 이게 그 과표라는 것은 그 전에 10년 동안에 낸 걸 다 합치니까 조금씩 준 것도 다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저나 집사람한테 받은 돈이 요번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내려갈 때 보면은 그 10년 동안 얘가 받은 것들이 전부 쭈루룩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증여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 증여세를 낸 신고를 한 건 뭐고 신고를 안 한 거는 뭐고 또 증여인 건 뭐고 증여가 아닌 건 뭐다. 이걸 다 증빙을 해야죠. 그래서 증빙을 못하면 다 그럼 증여를 하신 걸로 칩니다. 라고 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여세를 안 내도 나중에 또 증여를 하거나 할 때 또 합산이 돼요. 그것이 사라지는, 그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행위를 할 때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상속과 증여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집 가격이 되게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보면은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60대 이상의 아파트 보유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사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은 그것을 증여로 명의만 바꾼다든지 할 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배우자 공제는 뭐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제 연령이 높으시니까 그러면 자녀가 받을 때는 공제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크게 왜냐면 집값 대비해서 그랬을 경우에 결국 과표가 잡힐 수밖에 없고 그 과표가 잡히는 것이 10억, 20억, 2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세액 부분 쪽은 나중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증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왜 지금 증여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자산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0년 단위로 끊어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먼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부분은 그렇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더 나타나는 현상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버블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 명목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세금은 명목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결국은 나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얘기하듯이 나 별거 없는데 뭐 집 한 채인데 집 한 채 죽을 때 물려주면 되지 않나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걸 물려를 받아서 결국은 지금은 증여를 못 받는 것이 1가구 2주택 이래가지고 더 이제 문제가 돼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금액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세금 낼 돈이 있는 거냐는 거죠. 기껏 나오는 것이 분납제도라고 해가지고 나눠서 내라는 거예요. 나눠서 내면 안 내는 겁니까? 결국 나눠서 내더라도 그 금액이 그걸 받았을 때 내 나이가 벌써 은퇴한 나이인데 갑자기 부모님 상속세 세금을 내야 돼요. 분납으로. 그 집은 뭐예요? 팔라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세금 떼고 나가지고 결국은 세금 내기 위해서 그거를 값을 싸게 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결국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면서 벌써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또 한편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형제들 간의 유분 문제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증여와 상속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 멀쩡한 집안에 돌아가시면서 본의 아니게 형제 싸움만 이렇게 돼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 간에 죽을 때까지 얼굴도 안 쳐다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임의로 얘가 나를 돌봤으니까 얘한테 다 줘야지, 또 이러다가 결국은 형제들 간에 주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합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리분 소송 걸려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 싶으면 일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줘야지 10년 넘어서, 어차피 유리분이라는 것도 평생 받은 걸 다 따져서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찍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뭘 한다? 돌아가시 전에 뭐 그걸 판다?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 봐야 세금 문제는 별다른 게 없어요. 다 합쳐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저희도 은퇴하는 사람들도 은퇴 설계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은퇴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은퇴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고, 내가 이래저래해서 애들한테 결혼 자금을 해서 넘겨주는 것도, 보태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그것을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나중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부분들을 은퇴 설계할 때 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증여하니까 내가 은퇴 자금을 쓸 돈이 아니다. 그래야지 은퇴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뒤늦게 자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과 다른 손해도 생길 수 있고 세금 문제도 발생하면서 쉽게 해서 도려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 설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넘겨줄 건가. 쉽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내 건 뭐고 애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줘야 될 건 뭔가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노노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노노상속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일본과 같은 그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그거를 생각해서 증여가 지금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증여재산이 2배나 늘어났고, 증여 대상자가 70%가 늘어난 것은 뭐 자녀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녀들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증여 대상자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증여 계획을 세우면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나도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먼저 그런 걸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파악을 해봐서 나는 뭐 별거 없어서 뭐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다 하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는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난 괜찮아라고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상속과 증여, 특히 증여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사항과 알아야 될 것,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